자,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 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2.5단계 과연 내려갈까 아니면 유지가 될까? 이 단계로 좀 낮춰졌네요. 어떻게 결정 보셨어요? 그 방역 효과가 2.5단계로 낮춘 방역 효과가 부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워낙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심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상태를 고려해서 아마 정부가 낮추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도 2.5단계 유지되면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었는데 지금 2단계로 낮춘다니까 뭔가 좀 풀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2.2단계로 갈 수도 있다. 제3의 방안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2단계까지 또 낮추면 또 물론 소상공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는 그래도 다시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2단계에서도 중간 위험 시설인 경우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그러니까 출입자 명부 작성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하는 등의 조치들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사실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안아서 사실은 감염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2단계로 낮추는 대신 원래 지키기로 했던 그 방역 지침을 완화된 시설들에서 잘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해당 되시는 뭐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다 자발적으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내일부터 2단계로 낮추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꾸준하게 국내 확진자가 확 줄진 않았지만 100명대는 유지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121명인데 거기서 국내 확진자는 가까스로 두 자릿수 99명이 됐단 말이죠. 지금 이 확진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분석을. 그러니까 100명대 이하를 지금 11일째 유지하고 있고 중간에 좀 하향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또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세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시점이 사실은 좋지 않은 게 이게 주말에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 때문에 환자 수가 줄어드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시점을 좀 주중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는 하향 안정세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그러니까 검사 건수가 뭐 18,000에서 2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100명대가 나오는데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니까 확진자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3의 안은 아니고 2단계까지 일단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일단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추석을 이제 이번 달 말에 추석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좀 더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추석이 연이어 있고 아무래도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고 고향에 가서 또 이제 친지들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접촉의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감염이 재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2단계로 조정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한 2주 가까이 발생 양상을 보면서 추석에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고향으로 가시는 걸 굉장히 좀 자제해 주십시오. 또는 좀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선택적으로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좀 귀향 일정이나 귀향 가시는 여부를 좀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서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는데 이게 재확산으로 이어지면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슷한 상태에서 낮추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다 피해를 입는 거라 예. 예,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한 몸이 돼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제가 토요일이었으니까 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생각보다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조금 전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 많이 네. 교회 정말 대면 예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그래도 강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성당 이제 예전에는 교회 대면 예배를 좀 하지 마십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성당도 그렇고요. 사찰까지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이렇게 해서 현장 점검을 이제 서울시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교회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다른 종교 시설까지 이렇게 확산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다가 네. 그게 성당이나 사찰과 같은 다른 종교 시설로도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뭐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거나 하는 등의 소모임들이 계속되는 것은 그게 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서요. 예. 감염 발생 양상을 보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사람만 많이 일단 같이 모여 있으면 밀접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20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경남에서도 이제 네. 그 세브란스 병원 왔다가 경남으로 다시 내려간 분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네. 검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854명을 검사했더니 모두 음성이 됐습니다. 조리실 예. 직원에 대해서. 근데 일단 생각할 때 그래도 병원 시설, 의료 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병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고위험 시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필수적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여기서 이제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분들이 예. 많이 입원하신 곳이라 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제 세브란스 병원 사례를 보면 그 영양팀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예. 이게 그 영양팀 직원이 좀 증상이 있고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서 이제 감염이 확산된 사례들이라 예. 우리가 아프면 쉰다라고 하는 게 꼭 그 고위험 시설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외주 업체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방역 원칙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아파도 참고 네. 나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쉬어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 본인도 그렇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확진자라는 그 정세균 총리의 네. 그 언급처럼 확진자 때 그러면 괜히 다 완쾌가 돼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주홍글씨 낙인 찍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낙인 찍기가 있게 되면 네.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있어도 숨기게 되죠. 예, 숨기게 되고 예. 그렇게 숨기게 되면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그 차별과 낙인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는 오히려 그 장애 요인 또는 네. 그 실패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모두가 좀 이게 따뜻한 마음 또 관용의 마음으로 예. 확진자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잘못해서 예. 걸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선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경우가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보면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동충하처 사업 설명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단 감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고민거리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19의 특성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2월 말 3월 초의 감염과 지금 수도권과 감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때는 그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잘 통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이에 아주 두텁게 깔린 조용한 전파자들이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예. 그 결과 생기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결과 그걸 합쳐놓은 숫자가 거의 100명, 200명을 오르내린다고 하는 게 네. 이게 그 단기간에 쉽게 확진자의 숫자를 우리가 줄이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예. 경남 함양군에서는 그 지리산 택시인가요? 그 택시 네. 기사부터 이제 발생한 감염자 총 4명인데 추가 네. 확진은 안 됐다고요. 근데 이 부분도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모르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택시 기사 한 분과 그분의 동료 택시 기사, 예. 그다음에 그분들이 방문한 식당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이제 감염이 됐는데 네. 여전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그게 지금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막을 방법은 정말 그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네. 손 잘 씻고 이런 방법이 가장 중요한가 보죠. 네네. 개인은 그 자기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방역 당국은 빨리 진단하고 접촉자 격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위중 환자, 중증 환자는 좀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오면 이제 방역 당국의 발표 보면 사망자 소식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치명률이라고 하면 1.61%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경기도 이천에도 그렇고 노인 주간 보호센터 등등 그 고령자 환자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제 감염이 또 발생해서 또 치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확진자의 숫자와 네. 그 사망자의 발생은 대개 열흘에서 한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입원한 다음에 중환자가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제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네. 이후에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그 대규모 환자 발생 그리고 그 중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사망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영향이 이제 지금 이제 나타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예. 그 지금 전국이 백신 언제 나오냐? 전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경쟁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앤서니 파우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이 있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올해 연말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렇게 될 거는 내년 말 정도 돼야지 그게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는 예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백신이 개발될 거고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할 텐데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백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국가에 공평하게 또 위험 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다 보면 연말까지 가야 아마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전 세계인의 뭐 절반 이상 접종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소위 집단 면역 효과를 내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면역력을 가진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연말쯤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꽤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백신 만약에 나온다면 나오겠지만요. 네. 나오면 예전에 뭐 홍역, 수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 접종 받고 지금은 네. 그렇게 많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고 그게 상용화돼서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으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백신의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좀 안전해야 이게 충분히 빠른 속도로 접종이 가능할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단기간 내에 예. 예,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아마 그 면역력의 지속 효과가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기간 안에 많은 사람이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속도가 또 너무 느리면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또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이 생기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